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과라는 과일은 참 친근합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 가장 자주 먹는 과일이기도 하고, 뉴턴에게 중력의 존재를 알려준 과일이기도 합니다. 백설공주에는 독이 든 사과가 등장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파리스의 황금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을 꼽으면 의견이 제각각이겠지만, 가장 익숙한 과일을 고르면 아마도 사과가 가장 많은 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이 사과의 원산지는 의외로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 한복판에 위치한 덕분에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사과는 자연스럽게 동서로 전파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사과를 맛보며 남은 사과 씨를 이곳저곳 던지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사과는 동쪽으로는 중국으로,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작은 과일을 즐기며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에서 자란 사과는 모두 같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먹고 그 씨를 심어도 새로 자란 나무의 열매는 전혀 다른 맛을 띠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에 따르면 엄청 신맛이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2000년 무렵 중국에서 한 가지 방법이 발견됩니다. 사과나무의 가지를 꺾어 다른 사과나무에 접붙이면 원래 먹던 그 맛있는 사과가 그대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전파되었고, 1세기경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에 따르면 로마에서도 23가지 품종의 사과가 마침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퍼진 사과는 신대륙으로 건너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청교도들은 이 친근한 과일을 신대륙으로 가져왔고, 서부의 개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사과 품종을 최우선으로 심었습니다. 마을이 형성될 때마다 과수원이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과나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신대륙의 사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을 가진 존 체프먼입니다. 개척자이면서 설교자였고, 자연을 평생 사랑했던 그는 사과 씨를 뿌리며 서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과수원 근처로 정착하면 그는 다시 서쪽으로 떠나 새로운 과수원을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접붙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의 손에서 자란 사과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맛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사과는 대부분 신맛이 강해 그대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선택은
사과술, 바로 사과주였습니다. 구대륙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신대륙에서는 사과주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1885년 매사추세츠 원예협회 총회에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 하나 없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청교도들이 사과알을 많지 않은 위안거리 가운데 하나로 삼고 그 사과로 만든 시큼한 사과주로 마음을 달래고 원기를 북돋고자 하는 욕망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청교도가 사과주를 즐기는 이유는 성경에 이를 금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18세기만 해도 인류가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과였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사과는 인간에게 귀한 달콤한 맛을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단맛이 너무 익숙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없었던 시절, 손 안의 사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을 겁니다. 어쩌면 애플파이가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과에 대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마이클 폴란의 책 욕망하는 식물에 나옵니다. 저술가이면서 교수, 환경운동가인 그는 이 책에서 사과를 포함해 튤립, 대마, 감자까지 4가지 식물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4가지 식물은 각기 다른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는데 달콤함, 아름다움, 황홀함, 그리고 지배력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는 단순히 사과의 역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과의 기원을 추적하고 인간이 어떻게 사과를 선택했으며 또 사과가 인간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를 탐구하는 그의 통찰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역사를 넘나들며 식물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얻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것은 바로 사색입니다. 저에게 있어 지식은 정해진 높이까지 올려주는 계단이라면 사색은 계단 위 하늘을 올라가게끔 하는 날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덕분에 하루의 일과에 지친 저는 잠시 일상을 잊고 멀리 기분 좋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책이지만 아직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시각의 전환을 언급합니다. 과연 인간이 사과를 선택했을까?
이는 너무 인간 중심의 시각이 아닐까. 오히려 사과가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가장 멀리까지 자신을 퍼뜨려 줄 수 있는 도구로 꿀벌이나 사슴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했다고 보면 어떨까?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선택하고 맞춰가며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한 대목을 오늘의 문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색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온갖 생물종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상호 이해의 거미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음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독자가 이 책의 마지막 쪽까지 다 읽은 뒤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길가에 선 사과나무나 탁자 위에 놓인 튤립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것들이 낯설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다. 이 식물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 신기합니다. 저자의 바램대로 저는 사과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물끄러미 보니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가 떠오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편안하게 그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선입니다. 식물에 대한 책을 읽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